네,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첫 번째 강의 시간이죠. 이제 기초 그리고 심화반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원래 공부했던 대로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했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부득이하게 문제 푸는 것부터 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게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 2, 3교시인데 OT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만 하고 신이치까지 하고 권리 주체 태아랑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마지막 상대방 보호까지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OT를 어쨌든 그래도 첫 번째 수업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딱 3가지 요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필수 시청 영상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제가 며칠 전에 3개월 안에 반드시 합격점을 만들어내는 객관식 공부법. 그래서 이제 영상을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제가 여기서 객관식 공부 어떻게 하는지 5가지 주제 딱 정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 조금 아쉬우니까 빨리 요약하면 5가지가 뭐였죠? 그래서 1번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아주 뚜렷한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겠다. 그게 뭔 말인고 하니 우리는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5월 31일 날 시험 보니까 3개월밖에 또 안 남은 기간 동안 80점 목표로 평균 60점이 합격점이니까 80점, 즉 25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내가 맞추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이랑 해서 각이 나오죠. 그래서 목표를 항상 목표의식 갖고서 접근을 하시라.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 두 번째 팁은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왜?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한 번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는 어떤 그런 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을 해서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저희가 그걸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을 하시라.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는 제가 영상에서 잘 설명드렸죠. 그리고 3번째는 무엇으로 반복을 하냐. 기출문제를 제가 풀려고 했습니다. 어느 시험이나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정사 시험은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수업부터 이제 같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나왔던 지문이 계속해서 빈출 지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행정사 시험이. 그래서 그 어떤 시험보다도 기출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저 같으면 차라리 2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가 조금 더 양이 많죠. 서술형이어서. 그리고 4번째 팁은 뭐였죠? 4번째 팁은 첫 번째도 조문, 두 번째도 조문. 그만큼 조문이 중요하다. 행정사 시험은 조문에 숙달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꼭 그 기출문제 푸는 거랑 별개로 조문을 옆에 두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거 제가 또 강조드렸고, 첫 번째도 조문, 두 번째도 조문인데 세 번째는 주요 판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판례는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참 다행히도 딱 정해져 있어요. 자주 나오는 그 지문으로 되는 주요 판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판례들 위주로 딱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팁이 그거였죠. 기본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래서 목차 그리고 두 문자들 갖고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15분짜리 동영상 내가 그래도 혹시 안 보신 분 계실까 해서 빨리 요약해 드렸죠. 자극 안 보신 분들, 자극 받으신 분들은 실제 영상 반드시 보고서 저랑 3개월 안 되는 시간 동안 한번 격파를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일반론적인 거였고, 요번에 제가 2개를 좀 추가하고 싶은, 요번 OT, 요번 수업 들어가기 전에 2개 더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는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공유를 하고 싶고요. 답안지 풀이가 있잖아요. 문제집 보시면 다 문제집
이거 객관식 문제집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지문을 읽는 방법은 책을 읽듯이 슬래시를 그어가면서 읽으시는데 문장을 읽을 때 그 뒷내용을 미리 예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문장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D다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A, B까지 읽고서 C 할 때쯤에 이미 D라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지문이 E다라고 나오면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책 읽듯이 머릿속에 정리된 문장이랑 비교해가면서 OX를 읽어 나가야지 한 지문마다 거의 한 10초마다 샥샥샥 치고 10초가 뭐예요? 거의 한 5초, 6초 만에 치고 나가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희 첫 번째 문제죠.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문제 풀듯이 풀어볼게요.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풀 것 같아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맞죠? 조문이니까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원래 되는데 법원이 돼야 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오케이. 틀린 지문. 답은 벌써 나왔네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공동군주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맞고 그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는 것까지 맞는 내용이네요. 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관습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장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예측했는데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역시 맞네요. 동그라미 맞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선된 것일지라도 관습법으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죠. 반하는 거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 중에 오늘 저 특정 지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넘어가셨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 읽듯이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공식 넣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자체를 책 읽듯이 그래서 문장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문자를 덜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기본 강의 또 심화 강의 하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문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찰흙으로 멋진 다윗상을 만드는 것처럼 막 조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형을 하는 동안 그것을 만드는 데까지는 지지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굳을 때까지. 그래서 두 문자를 제가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OT 시간이니까 초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A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할 때 이것이 실체인데 그거 A 요런 뜻이잖아. 대충 요런 뜻이잖아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기초가 와르르 무너지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모든 초심자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두 문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두 문자를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두 문자도 있지만 암기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장을 함부로 생략하지 말고 전체를 읽어보세요 라는 취지에서 딴 두 문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객관식을 풀 때는 책을 읽듯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덜 중요했던 두 문자는 끝까지 들고 가시고 덜 중요했던 두 문자는 막 두 문자 떠올리시면서 수학 문제 풀듯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 반복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례 문제 풀 때는 우리 2차 공부할 때는 두 문자가 좀 더 중요하죠. 그거는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객관식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OT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풀이, 답안지, 그러니까 풀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인데 잘 딱 정리해놨죠. 틀렸거나 헷갈렸던 녀석 혹은 기본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녀석들을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풀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뭔 말이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구체적인 어차피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번에도 그냥 진짜 저 수험생처럼 문제 풀어볼게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맞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완전 맞는 질문이네요. 자,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원이죠. 법의 연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 임무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틀렸다. 효력이 있으면 안 되죠.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벌써 답이 2번입니다. 근데 저는 이 3번, 4번을 예를 들려고 갖고 온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헷갈렸다 쳐봅시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해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맞는 지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헷갈렸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이럴 때는 문제 풀 때 이게 세모를 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 2번이 답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이건 2번은 쉬운 지문이죠. 3번을 세모를 쳐도 세모를 치는데 잠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4번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역시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 해석에서 했던 지문이죠. 근데 혹시 누가 헷갈리신 분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역시 답을 맞추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확실히 2번인 걸 아니까. 조금 더 마저 해보면 관습법도 사회 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 잃는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네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 자,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3번, 4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세모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문제를 같은 객관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연필로 푸시고 다 푸시고 난 다음에는 지우는 거예요. 쫙 지우는데 문제풀이는 뭐만 보면 되겠어요. 잘 알고 있는 1번, 2번, 5번은 문제풀이를 제대로 그냥 대충 보면 되고 3번, 4번에 해당하는 이게 맞는 지문이야? 왜 맞았지? 하고 3번, 4번에 해당되는 풀이에만 밑줄을 그으면서 판결 요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영상 꼭 보시고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했죠. 그림도 그리고 표도 그리고 두 문자도 따고 막 이렇게 과장하면서 연기도 하고 했는데 모두 다 보조 지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을 굳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책을 읽듯이 푸는 겁니다. 원래 객관식은 그래서 문장 자체를 눈에 바른다고 하죠. OX 지문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헷갈리는 지문들만 모아서 그 풀이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OT 한 걸로 치고요. 곧바로 이제 통칙 첫 번째 것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책은 몇 페이지를 피면 되지요? 자, 11페이지. 네, 3페이지인데, 자, 3페이지 1번 문제는 아까 방금 풀었죠. 특별히 제가 반복해야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1번 딱히 어차피 내용이 겹쳐서 2번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반복이 아주 자주 돼요, 행정사 시험은. 자, 연필로 삭선 그어가면서 읽어보세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 일단 다 풀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민사에 관한 것, 민법의 법원이 된다. 똑같은 지문이네요. 아까 1번이랑 앞에서 봤던 문제랑 맞는 지문. 관습법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 기다림 없이 직권으로 확정. 직권조사사항 3번 받고 4번 민법 제1조 법률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뜻 아니죠. 틀렸네요. 4번이 답이고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효력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다 쉬운 지문들인데 일단 답은 4번이고 그래도 한 복습 2개를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법원부터 그냥 빨리 복습을 해보면 지금 2번, 4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그런 거 아니랬죠. 법의 연원. 우리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 근거, 뭐를 근거 삼을 것이냐. 법의 연원이라는 건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문법원은 이제 문자로 써져 있는 법원을 말했고 불문은 그러하지 않은 친구들을 얘기했는데 성문법원은 제 1조에 딱 나와 있었죠. 법률에 의한다. 법률에 의한다라고 써 있는데 법률에 의하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써 있는데 법률이라고 조문에 써 있지만 제가 또 두 문자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욕심 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국가를 만들고 싶어요. 자치국가. 자치를 이뤄내고 싶은데 그럼 뭘 구조화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자치 생활을 이뤄내려면은 딱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을 구조화해야 자치를 이룬다. 그래서 법령 구조화해야 자치. 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해가지고 통과시킨 그런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리고 명령들,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리고 구조에서 규인데 이 규는 규칙, 뭐죠? 대법원 규칙을 의미하고 조는 아까 봤던 조약,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조약 등을 얘기하고 자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얘기한다. 이 교과서 상으로는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법령, 구조와 자치라고 두 문자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이 두 문자 하나하나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결국 문제 어떻게 나오죠? 더 쉽게 뭐 계속 2개밖에 안 나와요. 뭐냐? 제일 좋아하는 지문 2개.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는 이유. 1번.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렇게 다양한데 법률 구조와 자치만큼 다양한데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이게 자주 나오고 또 어떻게 지문이 나오죠? 지금 벌써 2번 반복됐는데 조약도 법원이 될까? 요게 자꾸 나와요. 조약 돼요? 안 돼요? 조약도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된다는 것. 오케이. 그래서 욕심 나시는 분은 자치를 이루려면 구조화, 법령 구조화를 해야 자치. 오케이. 여기까지 외워보시고 여기까지 안 해도 문제는 얘가만 나옵니다. 얘네. 형식적 의미의 법률 한정 아니고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딱 됐죠.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든 관습법에 관한 것이 많을 것인데 이제 불문법에는 교과서 목차 보면 관습법, 조리, 판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주구장창 관습법에만 나오네요. 참고로 그냥 빨리 하면 조리, 법원 맞죠? 조문이 있으니까. 판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문자가 이거 제가 이렇게 따드렸죠. 관행, 법규. 이상한 관행이 있는 나라예요. 좀 상스러운데 상스러운 것도 기억 잘 하시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거를 영어 표현으로 이제 법규, FU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그래서 어떤 관행이 있냐면 화가 나면은 법규 손가락을 날리는 이상한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행, 법규 두 문자를 따보면은 관습법이란 어떤 관행인데 사람들이 하는 관행인데 그것들이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법적 확신, 법규범을 가진다는 확신까지 이뤄서 법규범성을 띠게 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석을 몇 개 달아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법규범성에 대한 확신인데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두 가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1번 아까 지문에서 읽었는데 법령이나 헌법 및 전체 법 질서에 위반돼도 되면 된다 안 된다. 위반되면 안 된다. 그거랑 두 번째로 확신이 있었던 것이더라도 사실 여기 이미 정리했는데 그렇죠? 법령, 관습법은 법률적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법규범성에 대한 법령, 헌법, 전체 법 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면 안 되고 이게 나중에라도 분명 처음에는 확신들이 있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법규성이 소멸된다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요 두 문자 따면은. 그리고 요 두 개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법원, 관습법은 법규성을 띠는 법원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재판하기 전에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는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인데 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성문법주의라서 어찌됐든 성문, 글자로 써있는 성문법이 우선이고 지금 공부하는 이런 불문법인 관습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요즘 하나, 셋, 넷, 다섯 요 다섯 줄만 기억하시면 관습법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비해서 사실인 관습은 저는 이제 두 문자를 관습의 보충기사라고 따봤는데 이것도 암기해 볼 만한 두 문자죠. 이 정도는 욕심을 내볼 만한 두 문자입니다. 관행확법규는 확실히 외우셔야 되고 관행확법규는 양아치들의 관행이에요. 막 화난다고 이제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이런 흉흉한 분위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관행의 보충기사, 관행의 보충기사.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뭐다? 이것도 관행이긴 해요. 이것도 관행이긴 한데 여러 번 반복이 된 어떤 패턴이라는 거죠. 사회 내에. 근데 이것은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기준으로서만 작용을 하는, 즉 법규성이 있다 없다. 법규성은 없는 내용이고 법규성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직접 알 필요 있다 없다. 직권조사상 아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임의규정, 주로 임의규정에 관한 내용이라는 지문은 왜 쏙 들어갔을까요? 왜?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애당초 강행규정이면은 당사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강행법규에 써 있는 대로 규율을 받을 테니까 그거는. 근데 임의규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인 관습은 주로 임의규정에서 문제가 되겠구나. 너무 깔끔하죠? 관행확법규, 관행의 보충기사. 이 두 문자 두 개 따시고 아래로 주석 한 3, 4개 정도씩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떠올리시면서 요거를 읽고서 시간 아끼기 위해서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겹치니까. 그래서 한번 지문 보시면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OT 때 풀었던 얘기도 하고 방금 요 설명 들었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습니다. 3번, 4번만 빨리 볼까요?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해 발생한 사회생활인 규모에서 관습법과 같다. 사실인 관습도 관행이기는 하다. 오케이. 4번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 보충, 보충기사,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 역시 4번도 1번, 2번, 3번, 5번은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완전히 똑같죠. 이렇습니다. 행정사 시험, 특히 1차 시험이
지문이 엄청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만 우리 이거 막 그렇게 중요한 지문 아니니까 그냥 풀이의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임목이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임목 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 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임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 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1, 2, 3, 4, 5번 다 똑같은 지문이죠. 이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6번도 기역, 니은, 디귿. 눈으로 봐도 오매매.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떠올리시면은 계속 똑같은 지문으로 구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바뀌어서나 조금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니은 한 번만 그냥 읽어볼까요?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확신이 있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법령헌법 전체 법질서에 저촉되는 것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시점에 법규성 소멸된다.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은 부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조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암기하시라고 조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가 아니고 뭐죠? 이게 실제 사례 어떤 사례였는지 말씀을 드리면 무슨 문제였었죠? 아까 전에 봤던 그 공동 자 잠시만요. 그 종중원이 누가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다퉜었죠.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싸운 거죠. 왜냐면은 그때 사실관계가 보면 토지가 종중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이 생겼는데 남자들끼리 왜냐면은 관습법상 남자들만 종중원이라고 하는 관습법이 있어가지고 남자들끼리만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자 후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왜 우리는 종중원 아니야? 왜 우리 목도 챙겨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근데 논리를 필 때 그래 종중원은 남자들만 종중원이라 했던 게 과거에는 관행으로서 공동체 사람들끼리 법적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지금은 더 이상 그렇다고 볼 수 없어서 법규성이 소멸했어 라고 말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7번 문제도 나머지 지문은 다 똑같고 2번만 이것도 막 엄청 중요한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이에다가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지문 내용은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다인데 사실 약간 문제 소지가 있게 나왔죠. 풀이를 한번 볼까요? 대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습법은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반면 헌재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관습법은 위헌법률 심판이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답은 맞는 지문이에요. 왜 그러냐? 자 7번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지문인데 문제인데 4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4번이 읽어볼까요?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벌써 틀렸다. 그렇죠? 관행이긴 한데 법원은 아니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틀렸죠. 관습법이 법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을 맞는 지문으로 하신 건데 이걸 맞는 지문으로 했다는 건 이 출제자분께서 어떤 입장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민사 공부를 하는 거니까 대법원 입장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그냥 약간 플러스 알파 팁인데요. 이건 약간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야기로 이런 판례들, 이런 쟁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법원하고 헌재가 뭐라고 할까요?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게 좀 있어요. 누가 이게 내 심판 대상이냐 아니냐 뭐 빠꾸를 먹였을 때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갖고서 누가 더 약간 위에 있느냐 갖고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완전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고 약간 이렇게 조금 서로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기싸움, 그 단어 좋네요. 기싸움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쟁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관습법도 그중 하나고 혹시 이런 지문이 또 나오게 되면 그때도 우리는 대법원 입장을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안 된다. 왜냐면 그 대법원에서 직접 법원이 그 관습법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냥 가볍게 또 출제되기는 막 아주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자, 좋습니다. 그래서 통칙 너무너무 쉽게 정리했죠? 요 PPT랑 요 PPT 요 두 개만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자, 답은 1번인데 자, 형성권 이런 문제는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죠. 자, 형성권 하면은 제가 바로 사실은 심화 강의 바로 직전 강의에서도 하긴 했는데 형성권 하면은 뭐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형성권의 정의가 뭐였죠? 형성권이란 목적어를 떠올리랬죠. 무엇을? 법률 관계를 어떤 관계를 키워드는 뭐? 일방적으로 어떤 관계,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시켜 버릴 수 있는 변경, 소멸, 그렇게 할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는, 형성시켜 버릴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랬고, 제가 네 가지는 꼭 외우자 그랬어요. 네 가지는 첫 번째 뭐 1차 공부하실 때는 취소권을 꼭 암기를 하셔야겠고 2차 공부할 때는 취소권이랑 같이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해제권이니까 해지권도 같이 들어가겠죠. 해지는 장래, 해제는 소급 표가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제 다 2차에서 나오는 단어 키워드들인데 미리 알아둬야 되죠. 예약, 완결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담보 책임. 맨날 담보 책임은 청구권이죠. 그건 제척 기간 때문에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왜 자꾸 다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욕심 나시는 분은 제가 네 가지를 했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 표시. 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그냥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이제 네, 세 가지로 외우기 편하시라고 취소권, 해제권, 예약 완결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뭐의 예다? 형성권. 어떤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형성을 시켜버릴 수 있는 권리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바로 문제 풀 수 있겠죠. 취소권, 계약 해지권은 바로 눈에 들어오고 추인권이 취소권이랑 연결된 키워드인 거를 공부를 잘 따라오신 분이면 맞출 수 있겠죠. 추인권은 뭐죠? 추인권도 오늘 이제 2교시, 3교시에 나오긴 한데 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후배가 선배님 추인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된다 그랬죠? 무엇을 추인하는 게 궁금하니? 라고 물어봐야 된다 했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왜? 삼총사가 있어서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리고 무건대리 추인 이 세 가지가 추인의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 했습니다. 뭐 막연하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의 흠을 보완시켜서 완성시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효과가 다 다르다는 거였죠. 그 삼총사가. 근데 여러분 추인권이 제가 설명할 때는 예시에는 없었지만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1번. 우리가 취소권이 형성권인 거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면 취소권이랑 추인권이 굉장히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걸 알고 알 수 있을 뿐더러 두 번째로 형성권의 뜻을 알고 있으면 추인권을 맞출 수 있죠.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인데 추인권도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죠. 대표적으로 무효행위 법률행위 추인이나 아니면은 무권대리에서 추인이 아주 대표적으로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유동적 무효였던 법률 행위가 확정적 유효로 형성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추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구나. 동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213, 214조를 얘기하는데 얘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라서 형성권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형성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제가 얘 들은 거 바로 기억에 나오네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뭐라고요? 얘도 형성권입니다. 니은, 미성년자, 취소권이 제일 중요한 형성권이라서요. 취소권 해제권이 좋습니다. 리을도 딱 나이스하게 나왔네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 해제. 니은, 리을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자, 여러분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행정사 시험이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를 봅시다. 디귿을 잘 모른다고 쳐봐요. 심지어 상계는 저희 시험 범위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채권법 내용이니까. 근데 니은, 리을은 확실히 맞고 기억도 자신 있어요. 그럼 기억, 니은, 리을은 확실히 맞는데 기억, 니은, 리을은 답이 없어요. 오선지.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맞출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신 분들 혹은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풀어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사 시험이 이렇게 시험 범위가 아닌 애를 한 번씩 찔러볼 때가 있어요.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두 번째로 굉장히 구석에 있는 녀석을 갑자기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들고 와 놓고서는 그거를 헷갈리게 한다기보다는 확실한 답을 보통 줘요. 8할 이상 확실한 답은 딴 지문에 있어요. 확실한 답은 아니면 지금처럼 보기를 조정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수험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상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풀으면 상계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답은 맞췄고 됐다. 객관식 충분히 잘 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상계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거죠. 상계는 딱 이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A가 B한테 돈 줘야 될 거 있고 B도 A한테 100만 원. A도 B한테 100만 원 줘야 될 돈 있으면 상계. 서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XX를 쳐서 양쪽에 있는 각각의 채무를 서로 없애버리는 그런 걸 상계라고 합니다. 그 뜻을 듣고 보니까 이것도 형성권 해당되겠죠. 형성권 행사에. 왜냐면 일방적 의사표시. 나 너랑 상계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계적상, 상계의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는 소멸이 돼버리는 형성의 특징을 가지니까 이것도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의성실까지 또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했네요. 형성권에서.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 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삭선 계속 그어가세요. 1번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 벌써 세모죠. 이상하다. 그렇죠?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틀렸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 사임하였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특정 채무는 아주 예외적일 때만 사정 변경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요 판례, 요거는 아주 특정한 판례인 겁니다.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특정돼 있는 특정 채무 보증은 안 된다고 했던 판례가 있어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취소하는 것 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왜? 아니 그게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마련해준 취지 자체가 그걸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측에 반한다고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 국가는 국민을 보호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렇지 않죠. 4번은 아래 제가 강의 때 안 했던 거니까 아래 판례를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밑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국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빵빠레빵을 국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법리, 실효의 법리를 똑같이, 권리남용 법리를 똑같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판례였습니다. 5번.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벌써 틀렸죠, 느낌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야 된다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지금 또 준비해 왔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저랑 심화 강의 들으셨던 분은. 그래서 사전 변경으로 이 내용을 깨는 건데 두 문자를 이거는 뭐 욕심 나시는 분만 뭐 반드시 암기하실 것 정도는 아니고 우리 이제 예중 예고 알죠? 이제 예술 쪽 특화로 하는 예중 예고가 있는데 예중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하네요. 예중을 떠올려 보세요. 사정 변경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정 변경은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다. 해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있고 그래서 기존 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했을 때 그것이 정말 현저한 신의 측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이 X가 뭐냐면 이 X가 이때 이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책임이 없는 뭐 천재지변 같은 거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유로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 나시는 분은 예중 유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신의 측 위반이다라는 두 문자 예중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또 사정 변경 판례 다 공부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뭐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말하고 따라서 여기 적진 않았는데 기초가 된 사정이 아니라면 기초가 된 사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중대하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요 네모칸 안에를 만들어냈던 그 기초가 됐던 사정이지 기초가 안 됐던 사정이 변한 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정 변경 원칙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사정에 해당한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이거에 반대되는 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또 직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정 변경 원칙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죠. 어떤 법정 해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사정 변경 원칙은 지금 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성문 법 명문 규정도 없는 거예요. 순수 법리로 해머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안 되겠죠.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아하. 그래서 예중 유지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사전 변경 문제 나와도 다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관계, 계속적인 보증은 일반적으로 사정 변경 원칙을 오래전부터 판례가 인정을 해줬고요.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나 해제를. 근데 비계속적 계약관계, 대표적으로 어떤 것, 특정 채무의 일반 보증 같은 경우에는 방금 판례 봤듯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요. 특히 이 판례가 계속 나와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회사 임원이 보증 당시 특정돼 있던 채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 무조건 이 원칙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실제 있는 판례예요. 따라서 사전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채무를 한 일반 보증이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거는 만약 문제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그림 하나면 사전 변경 원칙은 다 풀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는 1, 2, 3번은 동일한 그냥 이제 쉬운 거고 4번, 5번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죠. 바로 풀이의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밑줄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된대요. 객관적으로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단순히 있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강의한 노트죠. 그래서 권리의 남용은 뭐 특별히 따로 두 문자는 없는데 키워드가 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권리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고 그러한 행사 또는 불행사가 본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고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왜 물음표냐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긴 한데 판례는 우리 지금 방금 읽었죠. 일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랑 주관적 요건이 같이 있어야지만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하고 저는 만약에 다음번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본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어떤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주관적으로 권리 남용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돌아가서 봐볼까요? 교과서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16페이지인데 첫 번째 판례 있었죠. 그래서 권리 남용은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찝냐면은 이것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 권리남용이랑 이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랑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은 둘을
대충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랑 권리남용이랑 아주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권리남용은 여러분, 권리남용은 여기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네모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가 있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야 이건 너무 심했잖아인 거예요. 근데 백사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이 네모칸 안에 법률 행위의 목적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더니 야 무슨 이유를 30%씩 내. 이 내용 안에서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좌표가 완전히 다르죠. 대충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좌표가. 이거 두 개를 정리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은 지금 권리남용은 추인할 수 있다. 정확히는 추정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옛날 판례라 가 있는데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데 백사조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지금 정확한 표현이 뭐죠? 공궁 페이지 찾아서 봅시다 같이.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었죠. 자, 페이지는 자, 중요한 거니까 잠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페이지 119페이지. 119페이지인데 여기 있네요. 120페이지. 자, 120페이지의 두 번째 판례인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두 개를 잘 비교를 하셔야겠다는 거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남용은 또 이 두 판례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되게 재밌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국전력공사랑 토지사유자랑 싸웠던 것은 권리남용. 뭐였죠? 토지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가 세운 변전소 철거하라고 청구했는데 그 청구 내용이 권리남용이다라고 판단했던 판례인데 왜 그때 그랬댔죠? 한국전력공사가 사실관계를 보면 진짜 심했어요. 토지소유자가. 적법하게 수용 절차 거쳐서 변전소 다 세웠는데 약간 착오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 공탁을 하는 거에 약간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토지 수용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화로 토지 소유자가 변전소 철거해를 해버렸는데 판사님이 막 이제 야 근데 좀 심하지 않았냐? 이미 다 지었고 철거하는데 비용 너무 많이 들고 이거 안 하면 지금 2만 가구 이상이 전력 공급을 못 받고 또 몇 년 동안 전력공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야. 시가의 120%로 쳐주겠다 했어, 땅을. 그것도 제한도 거절해. 이거는 너는 그냥 정말 오로지 피해를 주려고 하는 주관적 의사가 너무 충만하다. 그래서 너는 권리남용이다라고 했던 판례가 있었던 반면 송전선 설치사 대 토지 소유가 싸웠던 거는 요거는 역시 이번에도 토지 소유자가 한 거죠. 여기선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던 판례인데 이것도 사실관계를 보면 재밌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할 때 이미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걸 알면서 땅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송전선 철거해 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설치자가 이거 권리남용입니다 했는데 판례가 딱 뭐라 그랬죠? 너 지금 특별히 뭐 노력하는 것도 없고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어떤 뭐 노력도 딱히 없었고 단순히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땅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거를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사실관계를 보면은 좀 달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판례까지 좀 같이 복습해봤어요. 자, 그래서 5번 다시 11페이지 2번 문제 돌아가서 5번 지문 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이 직판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권대리 할 때 했었던 그 페이지인데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번에는 요 사안이네요. 이 문제 풀 때는 부자를 정확히 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요 문제가 나와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무권 대리였어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X 아파트, X 토지 이거 나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내 땅 될 거거든요. 나한테 사세요. 대리권 없는데 아들이라는 걸 믿고서 산 거예요. 아버지가 극대노 하셨죠. 아버지가 극대노해서 추인 안 해. 추인 안 해. 이거 없던 걸로 해. B 낙동갈 오리알 됐어요. 얘도 둥둥 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은 내용이 뭐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토지도 아들이 갖게 됐어요. 본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는 권한도 무권리자가 같이 가져가 버리게 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X 토지를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제 와서 자가 하는 말이 누구세요? 나 그거는 약간 자아분열을 하는 거죠. 자아분열을 해가지고 그거는 무권대리 나는 이 X 토지를 판 건 무권대리 나고 아버지의 본인의 지위를 승계한 나는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난 추인할 수 없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중요한 지문이니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서 1, 2, 5번은 쉽고 혹은 봤던 지문이 3번, 4번만 보는데 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게 그 판례였죠. 수익률 보장,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몇 퍼센트 무조건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어떤 투자 신탁회사가 그거를 보장한다고 해서 꼬득인 거예요. 그래서 맺었어요. 돈 받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안 되겠으니까 그때 가서 무효를 주장했나 봐요. 이거 이 약정 무효다. 원금 돌려드리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그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도 너가 그거를 위반한 너가 직접 주장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지라고 주장해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행법규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4번 판례가 아까 설명드렸던 송전선 판례입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는 게 아니고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권리남용이 아니래요. 자,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니은하고 리을만 보는데 그냥 가볍게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다. 니은 틀린 지문이고 리을은 맞는 지문인데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겠습니다. 여기 풀이에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 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이 뭐예요? 오 변호사님. 혼인 외 출생자가 자기 생부, 자기 낳아준 아빠, 엄마한테 나 출생자라고 인정 좀 해주세요, 인지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을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죠. 포기할 수도 없고 실효의 법리 오랫동안 인지청구권 행사 안 했으니까 못한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실효 법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리을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풀이에도 밑줄 긋고 그냥 가볍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소송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신의성실 조금 많이 남았네요. 저희 OT부터 시작했으니까 저희 뭐 오늘 여유 있으니까 이쯤에서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 신의성실 마저 끝내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